현장에 도착할 때쯤 대원들 모두 놀라서 할 말을 잃었어. 이 남대문 시장이 아니라 진짜 숭례문에서 막 연기가 뭉게뭉게 나고 있었던 거야. 600년을 지킨 국보 1호가 단 하룻밤에 잿더미로 변했습니다. 현장에 있던 한 외국인 교수가 충격적인 행동을 저질렀는데요. 더 이상 남대문이 국보 1호로 불리울 수 없는 가운데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2008년 2월 10일, 저는 하버드 대학교 건축학과 교수로서 아시아 전통 건축 연구를 위해 서울을 방문 중이었습니다. 제 이름은 마이클 토마스, 미국에서 태어나 유럽에서 공부하고 세계 각국의 유명 건축물을 연구해온 건축 역사학자입니다. 하지만 부끄럽게도 제 관심은 항상 서양 건축과 중국, 일본 같은 동양의 주요 국가들에만 머물러 있었습니다. 한국은 글쎄요, 그저 지나가는 나라 정도였을 뿐입니다. 그날 저녁, 저는 호텔 근처에서 서울의 야경을 카메라에 담으려 나섰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멀리서 붉은 빛이 하늘을 물들이는 것이 보였습니다. 처음엔 축제나 이벤트라고 생각했습니다. 호기심에 그 방향으로 걸음을 옮겼고 점점 가까워질수록 그것이 축제가 아닌 화재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오마이갓, 저게 뭐지? 불길은 오래된 목조 건물을 집어삼키고 있었고 주변에는 수백 명의 한국인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놀라운 것은 그들의 표정이었습니다. 마치 가족을 잃은 것처럼 울부짖는 사람들,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노인들, 서로를 부둥켜 안고 흐느끼는 젊은이들. 그 순간의 기억은 지금도 생생합니다. 뜨거운 열기가 얼굴을 강타하고 불에 타는 나무의 매캐한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잊을 수 없는 것은 한국인들의 눈빛입니다. 그 눈에는 단순한 슬픔이 아닌 영혼의 일부를 잃는 듯한 깊은 상실감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것은 제가 평생 본 어떤 눈빛과도 달랐습니다. 카메라를 들어 그 순간을 찍으려던 제 손이 멈췄습니다. 너무 사적인, 너무 고통스러운 순간을 침범하는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주변의 한국인에게 물었습니다. 저게 뭐죠? 무슨 일이에요? 그는 충격에 빠진 눈으로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숭례문. 우리의 남대문이 타고 있어요. 국보 1호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렸고 저는 여전히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물론 오래된 건물이 화재로 소실되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지만 이 정도의 집단적 슬픔을 설명하기엔 부족했습니다. 그것은 마치 국가적 재난을 목격하는 것 같았습니다. 밤새도록 저는 그 현장에 머물렀습니다. 소방대원들의 필사적인 노력, 문화재청 관계자들의 안타까운 발만 동동, 그리고 점점 커지는 불길에 무너져 내리는 목조 구조물을 지켜봤습니다. 제가 본 것은 단순한 화재 진압 작업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사랑하는 이를 살리기 위한 필사적인 응급 처치와 같았습니다. 새벽 1시 55분경, 결국 숭례문의 1층 누각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 순간 주변에서 들려온 집단적인 탄식은 제 가슴을 찢어놓았습니다. 왜 이들에게 이 건물이 그토록 소중한지 이해할 수 없었지만 그들의 슬픔은 진실되고 깊었습니다. 한 노인은 무너진 물루를 바라보며 흐느꼈습니다. 일제강점기에도 6.25, 전쟁에도 끄떡없던 우리의 자존심이. 그의 말은 끝맺지 못한 채 흐느낌으로 변했습니다. 그때 저는 이것이 단순한 건물의 소실이 아니라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무언가 더 깊고 더 중요한 것이 그 불길 속에서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숭례문이 타던 날, 나의 오만함도 함께 타올랐다. 이 말은 나중에 제가 쓴 책의 서문에 담긴 문장입니다. 그 순간 저는 몰랐지만 그날 밤 불길 속에서 무너진 것은 숭례문만이 아니었습니다. 제 안에 깊이 뿌리내린 무지와 편견도 함께 무너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호텔로 돌아가는 길, 저는 제 자신에게 물었습니다. 도대체 숭례문은 무엇이길래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는 걸까? 그리고 그 질문은 제 삶의 방향을 완전히 바꿔놓는 시작점이 되었습니다. 호텔로 돌아온 그날 밤, 잠들 수 없었습니다.
창문 너머로 여전히 보이는 희미한 불빛과 한국인들의 눈물에 젖은 얼굴이 제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노트북을 펼치고 숭례문에 대해 검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제 무지가 얼마나 깊었는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숭례문은 1396년 조선 왕조의 초대 왕인 태조가 한양 현재의 서울의 도읍을 정하고 건설한 한양도성의 남쪽 정문이었습니다. 6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그곳에 서 있었던 것입니다. 제가 연구하던, 그렇게 자랑스러워하던 유럽의 많은 건축물들보다도 오래된 역사였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 문의 의미였습니다. 숭례문이란 이름은 예를 숭상한다는 뜻으로 유교 이념에 기반한 조선의 국가 정신을 상징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출입구가 아니라 한 나라의 철학과 정신이 담긴 상징물이었던 것입니다. 일제강점기 시절의 이야기는 제 가슴을 더욱 아프게 했습니다. 일본은 조선의 정체성을 지우기 위해 많은 문화재를 파괴하거나 반출했지만 숭례문은 특별한 운명을 맞이했습니다. 일본인 거류민 단체장이었던 나카이 기타로라는 사람이 숭례문 철거에 반대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이유는 순수한 문화재 보호의 측면이 아니었습니다. 1592년 임진왜란 당시 일본군이 한성에 입성할 때 가장 먼저 통과한 문이었기 때문에 일본에게는 일종의 승리의 상징이었던 것입니다. 이 역사적 아이러니가 저를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숭례문은 결국 일본의 조선 침략을 기념하는 의미로 보존되었고 해방 이후에는 대한민국의 첫 번째 국보로 지정되었습니다. 한 문화재가 이렇게 복잡한 역사의 증인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이 놀라웠습니다. 한국 전쟁의 폐허 속에서도 숭례문은 살아남았습니다. 서울이 초토화되는 와중에도 이 문만은 거의 손상 없이 보존되었다는 사실은 마치 기적과도 같았습니다. 급속한 산업화와 현대화의 물결 속에서도 숭례문은 서울의 중심에서 과거와 현재를 잇는 다리 역할을 해왔습니다. 밤새 검색을 하며 저는 점점 더 깊은 존경심을 느꼈습니다. 이것은 그저 오래된 목조 건물이 아니었습니다. 숭례문은 한국인들의 자존심이자 역사의 증인이자 국가 정체성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것이 화마에 사라진 것입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화재 현장으로 다시 갔습니다. 숭례문은 이제 검게 탄 잿더미로 변해 있었습니다. 하지만 놀라운 것은 그곳에 여전히 많은 시민들이 모여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꽃을 놓고 갔고, 어떤 이들은 묵념을 했으며, 또 어떤 이들은 그냥 그 자리에 가만히 서서 잿더미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한 중년 여성에게 다가가 물었습니다.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와 있나요? 그녀는 잠시 저를 바라보더니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우리의 역사가 불타 없어졌는데 우리가 어찌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겠어요? 이곳은 이제 상처입니다. 우리는 그 상처를 함께 지켜보고 있는 겁니다. 그 말에 갑자기 제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저는 왜 제가 우는지조차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아마도 그것은 제가 처음으로 한국의 마음을 느꼈기 때문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 순간 저는 결심했습니다. 숭례문에 대해 그리고 한국에 대해 더 깊이 알고 싶었습니다. 이제 제게 한국은 더 이상 그저 지나가는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배우고 이해해야 할 깊은 문화를 가진 나라였습니다. 그날 저는 제 연구 계획을 완전히 바꿨습니다. 원래 서울에서 3일만 머물 예정이었지만 일정을 연장했습니다. 숭례문의 역사를 그리고 그것이 한국인들에게 갖는 의미를 더 깊이 이해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몰랐던 것은 이 결정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게 될 것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화재 발생 한 달 후, 저는 연구를 위해 다시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이번에는 단순한 건축물 연구가 아니라 숭례문 복원 계획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서였습니다. 학술적 호기심을 넘어 이제는 개인적인 소명과도 같은 것이 되었습니다. 문화재청을 방문했을 때 저는 한국 정부가 숭례문을 완전히 전통 방식으로 복원하기로 결정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제 서양적 관점에서 이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결정이었습니다. 현대적 기술과 재료를 사용하면 더 빠르고 더 저렴하고 아마도 더 견고하게 복원할 수 있을 텐데 말입니다. 왜 전통 방식으로 복원하기로 했나요? 그것은 시간도 더 많이 걸리고 비용도 더 많이 들 텐데요. 저는 문화재청 관계자에게 물었습니다. 그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토마스 교수님, 우리에게 숭례문은 단순한 건물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선조들의 혼이 담긴 유산입니다. 만약 현대적 방식으로 복원한다면 그것은 더 이상 진정한 숭례문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는 단순히 형태만 복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정신도 함께 복원하고자 합니다. 그의 말은 제게 깊은 인상을 남겼지만 여전히 완전히 이해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복원 계획에 참여하는 장인들을 만나보기로 했습니다. 그것이 제 인생을 바꾼 또 다른 전환점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남산 자락의 작은 공방에서 저는 김진태 옹을 만났습니다. 76세의 이 노인은 중요 모형 문화재 대목장으로 숭례문 복원 작업의 총책임을 맡고 있었습니다. 처음 그를 봤을 때 저는 이 노인이 현대 건축의 거대한 프로젝트를 이끌 수 있을지 의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와의 대화는 제 생각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교수님, 목재를 고르는 것부터가 중요합니다. 나무에는 저마다 성격이 있어요. 어떤 나무는 기둥이 되고 싶어 하고 어떤 나무는 석가래가 되고 싶어 합니다. 저는 의아했습니다. 나무가 원하는 것이 있다고요? 김홍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나무는 살아있습니다. 수백 년을 살아온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들과 대화하며 건물을 짓는 것이 우리 장인의 일입니다. 나무도 숨을 쉰다. 이 말은 제 가슴을 강하게 울렸습니다. 김홍의 눈빛에는 깊은 지혜와 나무에 대한 경외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기술자의 눈빛이 아니라 자연과 대화하는 선인의 눈빛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비유적인 표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작업하는 모습을 보며 저는 그것이 단순한 비유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김홍은 정말로 나무와 대화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손길은 때로는 부드럽게, 때로는 단호하게 나무를 다듬었고 그 과정에서 나무가 마치 살아있는 존재처럼 반응하는 것 같았습니다. 이 기술은 어디서 배우셨나요? 저는 궁금했습니다. 스승에게 배웠죠. 제 스승은 그의 스승에게 배웠고 그렇게 수백 년을 이어져 내려왔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스승은 나무입니다. 나무가 저에게 가르쳐준 것이 가장 많습니다. 그날 오후, 김홍은 저를 목재 보관소로 데려갔습니다. 그곳에는 이미 숭례문 복원을 위해 준비된 목재들이 있었습니다. 놀라운 것은 그 나무들이 모두 자연 상태 그대로라는 점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나무들을 5년, 10년, 때로는 20년 이상 건조시킵니다. 서두르지 않습니다. 나무가 준비될 때까지 기다립니다. 그렇게 오래요? 현대 기술을 사용하면 건조 과정을 훨씬 단축할 수 있을 텐데요. 김홍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서두르면 나무가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스트레스를 받은 나무로 지은 건물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우리 선조들이 지은 건물이 수백 년을 버틴 것은 나무가 행복했기 때문입니다. 그의 말을 들으며 저는 제가 알고 있던 건축의 기본 원칙들이 흔들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서양 건축에서 목재는 그저 재료일 뿐입니다. 하지만 여기 한국의 전통 건축에서 목재는 동반자였고 대화의 상대였으며 심지어 스승이었습니다. 장인은 나무와 영혼으로 대화합니다. 우리는 도구를 사용하지만 진정한 기술은 손끝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있습니다. 김홍이 나무를 어루만지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그가 평범히 건물을 짓는 것이 아니라 일종의 영적인 의식을 행하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것은 마치 시간을 초월한 대화였고 인간과 자연의 깊은 교감이었습니다. 김홍과 헤어질 때 그는 저에게 말했습니다. 교수님, 언제든 오셔서 복원 과정을 지켜보세요. 아마도 많은 것을 배우실 수 있을 겁니다. 그날 밤 호텔로 돌아와 저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저는 하버드에서 수십 년간 건축을 가르쳐왔고 세계적인 건축 역사학자로 인정받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김홍 앞에서 저는 초보자와 다름없었습니다. 그가 나무에 대해 이야기할 때의 그 깊이와 통찰력은 제가 책에서 배운 모든 지식을 초월하는 것이었습니다. 서양 기술이 뛰어난 줄 알았지만 한국 장인들은 이미 수백 년 전에 나와 자연의 대화를 마스터했다. 이 깨달음은 제게 충격이었습니다. 저는 항상 서양 문명이 가장 앞서 있다고, 특히 과학과 기술 분야에서는 무적이라고 생각해왔습니다. 하지만 여기 한국의 한 노장인이 저에게 전혀 다른 차원의 지혜를 보여주었습니다. 그것은 평범한 기술이 아니라 자연과의 깊은 교감, 시간을 초월한 지혜였습니다. 그리고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숭례문은 평범히 건축물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사람과 자연, 과거와 현재, 물질과 정신을 연결하는 살아있는 다리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다리를 건너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더 이상 진정한 숭례문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는 단순히 형태만 복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정신도 함께 복원하고자 합니다. 그의 말은 제게 깊은 인상을 남겼지만 여전히 완전히 이해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복원 계획에 참여하는 장인들을 만나보기로 했습니다. 그것이 제 인생을 바꾼 또 다른 전환점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남산자락의 작은 공방에서 저는 김진태 옹을 만났습니다. 76세의 이 노인은 중요 모형 문화재 대목장으로 숭례문 복원 작업의 총책임을 맡고 있었습니다. 처음 그를 봤을 때 저는 이 노인이 현대 건축의 거대한 프로젝트를 이끌 수 있을지 의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와의 대화는 제 생각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교수님, 목재를 고르는 것부터가 중요합니다. 나무에는 저마다 성격이 있어요. 어떤 나무는 기둥이 되고 싶어 하고 어떤 나무는 석가래가 되고 싶어 합니다. 저는 의아했습니다. 나무가 원하는 것이 있다고요? 김홍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나무는 살아있습니다. 수백 년을 살아온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들과 대화하며 건물을 짓는 것이 우리 장인의 일입니다. 처음에는 그저 비유적인 표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작업하는 모습을 보며 저는 그것이 단순한 비유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김홍은 정말로 나무와 대화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손길은 때로는 부드럽게, 때로는 단호하게 나무를 다듬었고 그 과정에서 나무가 마치 살아있는 존재처럼 반응하는 것 같았습니다. 이 기술은 어디서 배우셨나요? 저는 궁금했습니다. 스승에게 배웠죠. 제 스승은 그의 스승에게 배웠고 그렇게 수백 년을 이어져 내려왔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스승은 나무입니다. 나무가 저에게 가르쳐준 것이 가장 많습니다. 그날 오후, 김홍은 저를 목재 보관소로 데려갔습니다. 그곳에는 이미 숭례문 복원을 위해 준비된 목재들이 있었습니다. 놀라운 것은 그 나무들이 모두 자연 상태 그대로라는 점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나무들을 5년, 10년, 때로는 20년 이상 건조시킵니다. 서두르지 않습니다. 나무가 준비될 때까지 기다립니다. 그렇게 오래요? 현대 기술을 사용하면 건조 과정을 훨씬 단축할 수 있을 텐데요. 김홍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서두르면 나무가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스트레스를 받은 나무로 지은 건물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우리 선조들이 지은 건물이 수백 년을 버틴 것은 나무가 행복했기 때문입니다. 그의 말을 들으며 저는 제가 알고 있던 건축의 기본 원칙들이 흔들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서양 건축에서 목재는 그저 재료일 뿐입니다. 하지만 여기 한국의 전통 건축에서 목재는 동반자였고 대화의 상대였으며 심지어 스승이었습니다. 김홍과 헤어질 때 그는 저에게 말했습니다. 교수님, 언제든 오셔서 복원 과정을 지켜보세요. 아마도 많은 것을 배우실 수 있을 겁니다. 그날 밤 호텔로 돌아와 저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저는 하버드에서 수십 년간 건축을 가르쳐왔고 세계적인 건축 역사학자로 인정받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김홍 앞에서
저는 초보자와 다름없었습니다. 그가 나무에 대해 이야기할 때의 그 깊이와 통찰력은 제가 책에서 배운 모든 지식을 초월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숭례문은 단순히 건축물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사람과 자연, 과거와 현재, 물질과 정신을 연결하는 살아있는 다리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다리를 건너기 시작했습니다. 김진태 옹과의 만남 이후 저는 숭례문 복원 현장을 정기적으로 방문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학술적 관찰자로서 방문했지만 점점 더 깊이 관여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저는 복원위원회의 자문위원으로 참여하게 되었고 가능한 시간에는 자원봉사자로 현장 작업에도 참여했습니다. 복원 과정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복잡하고 세심했습니다. 우선 화재로 손상된 부분과 원래 상태를 정확히 조사하는 작업이 진행되었습니다. 놀랍게도 문화재청은 단순히 화재 직전의 모습으로 복원하는 것이 아니라 일제강점기에 변형된 부분을 바로잡아 조선시대 원래의 모습으로 복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왜 더 어려운 길을 선택하셨나요? 저는 문화재청장에게 물었습니다. 이번 복원은 단순히 건물을 다시 세우는 작업이 아닙니다. 우리의 역사를 바로잡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일제에 의해 왜곡된 모습이 아닌 진정한 우리의 모습을 되찾고자 합니다. 그 말에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들에게 숭례문 복원은 단순한 건축 프로젝트가 아니라 역사적 정의를 회복하는 과정이기도 했던 것입니다. 복원 작업의 모든 단계는 전통 방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더 쉽고 빠른 현대적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인들은 수백 년 전 선조들이 사용했던 바로 그 도구와 기술을 고집했습니다. 목재를 다듬는 도구, 결합 방식, 심지어 못 하나까지도 전통 방식을 따랐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귀틀집이라는 전통 결구법이었습니다. 이 방식은 하나의 못도 사용하지 않고 나무와 나무를 정교하게 맞물리게 하는 기술입니다. 처음에는 믿기 어려웠지만 이 결합 방식은 현대의 어떤 결합 방식보다도 강력하고 유연했습니다. 이 방식은 건물이 지진이나 태풍 같은 자연재해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게 해줍니다. 김홍은 설명했습니다. 건물이 숨을 쉬게 하는 거죠. 또한 색칠 작업인 단청도 전통 방식으로 이루어졌습니다. 화학 염료 대신 천연 안료를 사용했고 각 색상은 특별한 의미를 담고 있었습니다. 저는 단청 장인들과 함께 작업하면서 그들이 단순히 색을 칠하는 것이 아니라 건물에 생명과 의미를 불어넣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어느 날 저는 단청 작업을 돕고 있었습니다. 그날따라 무척 더웠고 작업은 섬세하고 인내심이 필요했습니다. 점심시간이 다가오자 한 젊은 장인이 제안했습니다. 이제 쉬는 시간입니다. 좀 쉬었다가 계속하는 게 어떨까요? 김홍은 부드럽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 이 부분을 끝내지 않았어. 중간에 멈추면 나무가 혼란스러워해. 저는 그 말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나무가 혼란스러워한다고요? 김홍은 제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교수님, 모든 것에는 흐름이 있습니다. 그 흐름을 존중해야 합니다. 이 나무는 지금 우리의 손길을 통해 새 생명을 얻고 있어요. 그 과정에 우리의 편의를 위해 중단점을 만들면 안 됩니다. 그의 말은 제게 깊은 울림을 주었습니다. 서양에서는 효율성을 위해 작업을 분절하고 시간을 쪼개는 것이 당연했습니다. 하지만 여기, 이 한국의 장인들은 자신들의 편의보다 작업의 흐름을 더 중요시했습니다. 그것은 마치 그들이 건물과 일종의 대화를 나누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또 다른 날, 저는 기와를 구워내는 과정을 지켜보았습니다. 전통 방식으로 기와를 굽는 것은 현대적인 방법보다 훨씬 위험하고 불확실했습니다. 때로는 며칠 동안 작업한 기와들이 한 번의 실수로 모두 망가지기도 했습니다. 왜 이런 위험을 감수하시나요? 현대적인 가마를 사용하면 훨씬 안전하고 확실할 텐데요. 저는 기와 장인에게 물었습니다. 그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교수님, 저희가 재현하려는 것은
단순히 기와의 모양이 아닙니다. 그 안에 담긴 정신입니다. 우리 조상들이 이 기와를 만들 때 느꼈던 긴장감, 열정, 그리고 보람. 그 모든 것을 함께 재현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그런 정신적인 것들이 실제 기와의 품질에 영향을 미칠까요? 그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물론이죠. 장인의 마음이 담긴 기와는 다릅니다. 비가 내리면 소리가 다르고 햇빛을 받으면 반짝임이 다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수백 년을 견딜 수 있는 힘이 다릅니다. 그의 말은 미신처럼 들렸지만 점점 더 많은 시간을 복원 현장에서 보내면서 저는 그것이 진실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장인들은 단순히 건물을 짓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영혼을 건물에 불어넣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한국 전통 건축의 비밀, 600년 동안 숭례문이 서 있을 수 있었던 비밀이었습니다. 복원 작업이 2년째 접어들던 어느 날, 저는 문화재청의 특별 세미나에서 발표를 하게 되었습니다. 주제는 서양 건축의 관점에서 본 한국 전통 건축의 가치였습니다. 발표를 준비하면서 저는 제가 얼마나 많이 변화했는지 깨달았습니다. 발표 중에 저는 말했습니다. 처음 숭례문 복원 현장을 방문했을 때 저는 이 모든 것이 비효율적이고 비현실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는 이해합니다. 당신들은 단순히 건물을 복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들은 역사를 복원하고 정신을 복원하고 무엇보다 존엄을 복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건축 이상의 것입니다. 이것은 영혼의 작업입니다. 세미나가 끝난 후 한 노교수가 제게 다가왔습니다. 토마스 교수님, 오늘 발표는 매우 인상적이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왜 이렇게 깊이 관여하게 되셨나요? 보통의 외국 학자들은 표면적인 관찰만 하고 떠나는데 당신은 마치 한국인처럼 이 일에 헌신하고 계십니다. 그 질문은 저도 스스로에게 여러 번 던져본 것이었습니다. 왜 저는 이렇게 깊이 관여하게 되었을까요? 잠시 생각한 후 저는 대답했습니다. 아마도 제가 숭례문 화재 현장에서 본 것이 단순한 불길이 아니었기 때문일 겁니다. 그것은 600년의 역사가 한순간에 무너지는 장면이었고 동시에 그 잿더미 속에서 새로운 희망이 피어오르는 순간이기도 했습니다. 저는 그 순간 한국을 진정으로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그 이해를 완성하고 싶습니다. 노 교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신은 이제 우리의 문화를 이해하기 시작했군요. 우리에게 문화재는 단순한 물건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숭례문이 불타던 그날, 우리 모두의 마음도 함께 타올랐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것이 다시 일어서는 과정에서 우리도 함께 일어서고 있습니다. 그날 밤 숙소로 돌아오면서 저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노 교수의 말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우리에게 문화재는 단순한 물건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이제 저는 왜 그날 밤 그토록 많은 한국인들이 눈물을 흘렸는지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숭례문은 단순한 건물이 아니라 그들 자신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저는 또 하나의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복원 과정을 끝까지 지켜보고 세계에 알리겠다고. 이것은 단순한 건축 이야기가 아니라 한 민족의 정신과 회복력에 관한 이야기였기 때문입니다. 숭례문 복원 작업이 3년차에 접어들 무렵 저는 하버드 대학교로부터 특별 연구년을 허가받았습니다. 제가 제안한 연구 주제는 한국 전통 건축의 철학적 기반과 현대적 의미였습니다. 사실 이것은 제가 원래 연구하던 분야와는 꽤 거리가 있었지만 숭례문 복원 과정에서의 경험은 저에게 새로운 학문적 통찰을 주었습니다. 연구의 첫 번째 단계로 저는 국보 1호라는 칭호의 역사적 배경을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또 다른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의 국보 지정 제도는 일제강점기에 시작되었습니다. 1933년 일본 제국주의 정부는 조선 보물 고정 명승천 연 기념물 보존령을 공포하고
1934년에 첫 번째 보물들을 지정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때 보물 제1호로 지정된 것이 바로 숭례문이었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저는 깊은 모순을 느꼈습니다. 한국인들의 자존심인 숭례문이 정작 국보 1호라는 지위를 얻게 된 것은 일본 제국주의 정부의 결정이었다니. 더욱 아이러니한 것은 앞서 알게 된 대로 일본이 숭례문을 보존한 이유가 그들의 조선 침략을 상징하는 건축물이었기 때문이라는 점이었습니다. 이 역사적 아이러니를 이해하기 위해 저는 한국의 여러 역사학자들과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그중 서울대학교의 박종현 교수는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우리의 문화재가 보물이나 국보로 지정된 역사적 배경에는 분명 일제의 식민 지배라는 어두운 그림자가 있습니다. 하지만 해방 이후 우리는 그 제도를 우리의 것으로 재해석하고 발전시켰습니다. 국보 1호는 더 이상 일제가 부여한 번호가 아니라 우리 문화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이 설명은 제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한국인들은 식민 지배의 흔적까지도 자신들의 것으로 재해석하고 새로운 의미를 부여했던 것입니다. 그것은 일종의 문화적 회복력이었고 저는 그 정신에 감동했습니다. 더 깊이 조사하면서 저는 또 다른 중요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국보라는 칭호는 단순히 문화재의 가치나 중요도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행정적인 분류에 가까웠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국보 2호인 동대문 흥인지문이 국보 1호인 숭례문보다 덜 중요하다는 의미가 아니었습니다. 단지 지정 순서에 따라 번호가 매겨진 것 뿐이었습니다. 이런 사실들을 알게 되면서 저는 국보 1호라는 칭호에 담긴 복잡한 역사와 의미에 대해 더욱 깊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한국인들이 자신들의 문화재를 바라보는 독특한 시각에 대해서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숭례문이 불탔을 때 많은 외국 언론들은 한국의 국보 1호 소실이라는 헤드라인을 내걸었습니다. 그들에게 이것은 단순히 오래된 건물 하나가 화재로 소실된 사건이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인들에게 이것은 국가적 상실감을 불러일으키는 사건이었고 역사적 존엄성에 대한 도전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는 문화재청에서 열린 국보와 보물, 그 의미의 재정립이라는 세미나에 참석했습니다. 그곳에서 한 문화재 전문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문화재를 국보나 보물로 지정하는 것은 단순히 그것의 역사적, 예술적 가치를 인정하는 것을 넘어서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보존하고 후대에 물려주어야 할 소중한 유산임을 공식적으로 선언하는 것입니다. 특히 일제강점기와 한국전쟁을 거치면서 많은 문화재가 파괴되거나 해외로 반출된 우리나라에서 남아있는 문화재에 대한 보호와 존중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합니다. 그의 말을 들으며 저는 한국인들이 문화재에 부여하는 특별한 의미를 더욱 깊이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과거의 유물이 아니라 민족의 정체성과 자존심, 그리고 미래를 향한 약속이었습니다. 또한 저는 지금까지 제가 가지고 있던 서구 중심적 시각이 얼마나 편협했는지 깨달았습니다. 서양 건축사에서는 주로 그리스, 로마, 르네상스, 바로크 등의 유럽 건축만을 중심으로 다루었고 동양 건축은 주로 중국과 일본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한국 건축은 그저 부록처럼 간략하게 다루어질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는 한국 건축, 특히 조선시대 건축이 가진 독특한 가치와 철학을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자연과의 조화, 실용성과 아름다움의 균형, 그리고 무엇보다 비움의 미학이 중심이 된 건축이었습니다. 숭례문은 외관상으로는 화려하지 않았습니다. 중국의 궁궐이나 일본의 신사처럼 과장된 장식이나 색채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깊은 철학과 정교한 기술이 담겨 있었습니다. 건물의 비례, 공간의 구성, 그리고 주변 환경과의 조화. 모든 것이 이성과 감성의 완벽한 균형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연구를 진행하면서 저는 점점 더 한국 건축의 매력에 빠져들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제가 얼마나 한국을 모르고 있었는지,
얼마나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는지를 깨달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복원 현장에서 일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저는 문득 숭례문 화재가 일어났던 그날 밤을 떠올렸습니다. 그때 저는 왜 한국인들이 그토록 슬퍼하는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는 압니다. 그들이 잃은 것은 단순한 건물이 아니라 그들의 역사요, 정체성이요, 자존심이었다는 것을. 그리고 저 또한 그날 밤 무언가를 잃었습니다. 그것은 제가 가지고 있던 무지와 편견이었습니다. 숭례문의 불길은 제 안의 오만함도 함께 태워버렸고 그 자리에 겸손함과 존경심이 자라나게 했습니다. 그해 가을, 저는 하버드 대학교에 한국 전통 건축의 철학과 기술이라는 새로운 강의를 개설하기 위한 제안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그 제안은 즉시 승인되었습니다. 이제 저는 제가 배운 것을 다음 세대에게 전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제 인생의 또 다른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2010년 복원 작업이 본격적인 궤도에 오르면서 저는 숭례문 복원 과정을 세계에 알리기 위한 다큐멘터리 제작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하버드 대학교의 지원을 받아 저는 불에서 피어난 혼숭례문의 재탄생이라는 제목의 다큐멘터리를 기획했습니다. 이 프로젝트를 통해 저는 복원 과정의 모든 세부 사항을 기록하고 그 과정에 참여한 장인들과 깊이 있는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다큐멘터리의 주요 초점은 단순한 기술적 측면이 아니라 한국 전통 건축에 담긴 철학과 정신이었습니다. 촬영 중 가장 인상적인 순간 중 하나는 김진태 옹과 함께한 인터뷰였습니다. 이제 80세가 된 그는 여전히 현장을 지휘하고 있었고 그의 눈빛은 여전히 젊음과 열정으로 가득했습니다. 김 선생님, 이 복원 작업이 당신에게 어떤 의미인가요? 저는 그에게 물었습니다. 그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제게 이것은 단순한 직업이 아닙니다. 이것은 제 인생의 소명입니다. 저는 이 복원을 통해 우리 조상들의 혼을 되살리고 그들의 지혜를 다음 세대에게 전하고 싶습니다. 화재가 일어났을 때 어떤 심정이셨나요? 그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마치 가족을 잃은 것과 같았어요. 하지만 동시에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시험이자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조상들의 기술을 얼마나 잘 이어받았는지, 그리고 그것을 얼마나 잘 지켜왔는지 증명할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전통 방식에 집착하시나요? 현대 기술을 활용하면 더 빠르고 효율적으로 복원할 수 있을 텐데요. 그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교수님, 이것은 빠르게 해야 할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올바르게 해야 합니다. 만약 현대 기술만으로 복원한다면 그것은 더 이상 진정한 숭례문이 아닐 것입니다. 그것은 그저 숭례문처럼 보이는 새 건물일 뿐이죠. 우리는 숭례문의 형태뿐만 아니라 그 혼도 복원하고자 합니다. 그의 말은 제게 깊은 감동을 주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보존이나 복원의 차원을 넘어서는 철학이었습니다. 그것은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연결하는 시간의 다리를 놓는 작업이었습니다. 다큐멘터리 작업을 진행하면서 저는 제 자신도 함께 변화하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학문적 호기심에서 시작된 이 여정이 이제는 제 삶의 중심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냉정한 관찰자가 아니라 이 대장정의 한 부분이 되었습니다. 2011년 가을, 저는 하버드 대학교에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대신 저는 한국의 서울대학교로부터 객원 교수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가족과 친구들은 제 결정에 놀랐지만 저에게는 너무도 자연스러운 선택이었습니다. 서울대학교에서 저는 한국 건축의 세계사적 의미라는 새로운 강의를 개설했습니다. 이 강의는 한국 건축을 세계 건축사의 맥락에서 재평가하고 그 독특한 가치와 의미를 탐구하는 것이었습니다. 놀랍게도 이 강의는 건축학과 학생들뿐만 아니라 역사학, 철학, 심지어 과학 및 공학 전공 학생들에게도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강의 중에 저는 종종 제가 경험한 숭례문 복원 과정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학생들의 눈빛이 달라지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이것은 단순한 건축 이야기가 아니라 자신들의 정체성과 자부심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어느 날 한 학생이 저에게 물었습니다. 교수님, 외국인으로서 한국 건축에 이토록 관심을 갖게 된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저는 잠시 생각한 후 대답했습니다. 나는 숭례문 화재 현장에서 무언가를 보았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슬픔이나 상실감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한 민족의 회복력과 자부심, 그리고 깊은 문화적 정체성이었습니다. 나는 그 순간 궁금해졌습니다. 이 건물이 왜 이토록 중요한가? 그리고 그 질문은 나를 더 깊은 탐구로 이끌었고, 결국 나는 한국 건축에 담긴 독특한 철학과 아름다움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강의를 마친 후 저는 문득 제가 말한 것이 단순한 학문적 관심을 넘어선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정말로 한국 건축과 문화에 매료되었고, 그것을 세계에 알리는 것이 제 삶의 사명이 되었습니다. 2012년 초, 저는 한국 건축의 세계화 재단을 설립했습니다. 이 재단의 목적은 한국의 전통 건축과 문화재를 세계에 알리고 그 보존과 연구를 지원하는 것이었습니다. 재단 설립을 위해 저는 제 모든 저축을 투자했고, 다행히도 많은 한국 기업들과 문화단체들도 이 취지에 공감하여 지원해 주었습니다. 재단의 첫 번째 프로젝트는 세계를 품은 한국 건축 전시회였습니다. 이 전시회는 뉴욕, 파리, 런던, 베이징 등 세계 주요 도시를 순회하며 한국 전통 건축의 아름다움과 철학을 소개했습니다. 특히 숭례문 복원 과정을 상세히 다룬 섹션은 많은 관람객들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전시회가 뉴욕에서 열렸을 때 한 미국 건축가가 저에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토마스 교수님, 저는 지금까지 한국 건축에 대해 거의 아는 것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 전시회를 통해 그것이 얼마나 깊은 철학과 정교한 기술에 기반하고 있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특히 숭례문 복원 과정은 정말 인상적입니다. 현대 사회에서 이렇게 전통을 존중하고 계승하는 모습이 너무 아름답습니다. 그의 말은 제게 큰 보람을 안겨주었습니다. 제가 경험한 감동과 깨달음을 다른 이들과 공유할 수 있다는 것은 큰 기쁨이었습니다. 2013년 봄, 드디어 숭례문 복원 공사가 마무리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5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수많은 장인들과 전문가들, 그리고 자원봉사자들이 함께 노력한 결과였습니다. 저 또한 이 과정에 참여하면서 제 자신이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변화했음을 느꼈습니다. 오래전 하버드의 교수실에서 아시아 건축에 대한 책을 뒤적이던 그 사람은 이제 없었습니다. 그 자리에는 한국 건축의 혼을 이해하고 그 가치를 세계에 알리고자 하는 새로운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변화는 모두 그날 밤 타오르는 숭례문 앞에서 시작되었습니다. 2013년 5월 4일, 드디어 복원된 숭례문이 공개되는 날이 왔습니다. 저는 특별 초청객으로서 개방식에 참석했습니다. 5년 전, 그날 밤의 화재 현장에서 느꼈던 혼란과 슬픔이 아직도 생생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자리에는 새롭게 태어난 숭례문이 우뚝 서 있었습니다. 행사장에는 복원 작업에 참여했던 모든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김진태 옹을 비롯한 장인들, 문화재청 관계자들, 자원봉사자들 모두가 이 순간을 위해 5년간 노력해왔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자부심과 안도감, 그리고 감동이 가득했습니다. 국가의례가 진행되는 동안 저는 문득 제 여정을 되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처음 숭례문 화재 현장에 섰을 때 저는 그저 호기심 많은 외국인 관광객에 불과했습니다. 한국의 역사나 문화에 대해 거의 아는 것이 없었고 그저 이국적인 풍경을 카메라에 담으려 했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본 광경은 저를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불타는 숭례문 앞에서 눈물을 흘리는 한국인들의 모습은 제가 지금까지 이해하지 못했던 깊은 문화적 정체성과
역사적 자존심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제 안에 있던 서구 중심적 시각을 흔들어 놓았습니다. 5년간의 복원 과정은 단순한 건축 프로젝트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한 민족의 역사와 정신을 복원하는 과정이었고, 저에게는 한국의 깊이 있는 문화를 이해하는 여정이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는 한국 전통 건축의 아름다움과 철학을 발견했고, 그것이 세계 건축사에서 얼마나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지 깨달았습니다. 의식이 끝나고 김진태 옹이 제게 다가왔습니다. 이제 그는 단순한 인터뷰 대상이 아니라 제 인생의 중요한 스승이 되어 있었습니다. 토마스 교수, 우리가 해냈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그의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네, 선생님. 당신과 모든 장인들이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들었습니다. 저는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우리가 해낸 겁니다. 그가 강조했습니다. 당신도 이 여정의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 당신이 우리의 이야기를 세계에 전해주었고,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노력을 이해하고 지지하게 해주었습니다. 그 말에 저는 깊은 감동을 느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외부인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이 대장정의 한 부분이 되었고, 그것은 제 삶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행사 후, 저는 혼자 복원된 숭례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화재 전과 똑같았지만, 저는 그 안에 담긴 새로운 이야기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복원이 아니라 재탄생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저 또한 다시 태어났습니다. 그날 저녁 호텔방으로 돌아와 저는 컴퓨터를 열고 제 다음 책의 서문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제목은 불에서 피어난 혼, 그리고 숭례문과 한국 건축의 정신이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학술서가 아니라 제 영혼의 여정을 담은 책이 될 것이었습니다. 2008년 2월 10일 나는 서울의 한 호텔방에서 창밖으로 붉은 불빛이 하늘을 물들이는 것을 보았다. 호기심에 그 방향으로 걸어갔을 때 나는 그것이 단순한 화재가 아니라 내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사건임을 알지 못했다. 숭례문 복원 개방식 이후 저는 한국에 정착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서울대학교의 정식 교수 제안을 받아들였고 한국 건축의 세계화 재단을 본격적으로 운영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저의 사명은 분명했습니다. 한국의 건축과 문화유산이 가진 깊은 가치와 아름다움을 세계에 알리는 것이었습니다. 2014년 제 책 불에서 피어난 혼이 출간되었고 예상 외로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이 책은 단순한 건축서가 아니라 한 문화의 정신과 철학을 탐구하는 여정을 담고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미국과 유럽에서도 번역 출간되어 많은 건축가와 문화 연구자들에게 새로운 시각을 제공했습니다. 하버드 대학교의 한 동료 교수는 이런 이메일을 보내왔습니다. 마이클, 당신의 책은 나의 아시아 건축에 대한 이해를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특히 한국 건축이 가진 독특한 철학과 미학에 대한 당신의 통찰은 정말 혁신적입니다.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서구 중심적 시각으로 세계 건축을 바라보아 왔습니다. 당신의 책은 그 균형을 바로잡는 중요한 작업입니다. 이 같은 반응은 저에게 큰 보람을 안겨주었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한국 내에서의 반응이었습니다. 많은 한국인들이 제 책을 통해 자신들의 문화유산을 새롭게 바라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한 독자는 이렇게 편지를 보내왔습니다. 토마스 교수님, 저는 평생을 한국에서 살면서도 우리의 건축이 이토록 깊은 철학과 아름다움을 담고 있는지 몰랐습니다. 외국인인 당신이 우리 문화의 가치를 발견하고 세계에 알려주셔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당신의 책을 읽으며 저는 다시 한번 한국인으로서의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이런 메시지들은 제게 더 큰 책임감을 안겨주었습니다. 저는 더 많은 연구와 활동을 통해 한국 문화의 가치를 세계에 알리고자 노력했습니다. 2015년, 저는 TED 강연에 초청받았습니다. 주제는 불에서 피어난 정신, 전통의 현대적 의미였습니다. 이 강연에서 저는 숭례문 복원 과정을 통해
배운 교훈들을 나누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너무 빠르게 살아갑니다. 모든 것이 효율성과 속도에 의해 평가됩니다. 하지만 한국의 장인들은 저에게 다른 가치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과정의 진정성이었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 자체에 영혼을 불어넣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우리 현대 사회가 잃어버린 것이 아닐까요? 이 강연은 전 세계적으로 큰 반향을 일으켰고, 많은 사람들이 전통과 현대의 관계, 그리고 문화유산의 가치에 대해 새롭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2016년, 저는 한국 전통 건축 아카데미를 설립했습니다. 이 학교는 한국의 전통 건축 기술과 철학을 배우고자 하는 세계 각국의 학생들에게 열려 있었습니다. 놀랍게도 첫 해부터 미국, 유럽, 아시아 등 다양한 국가에서 학생들이 지원해 왔습니다. 학교의 핵심 철학은 배움을 통한 보존이었습니다. 전통 기술은 단순히 기록되는 것만으로는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그것은 실제로 배우고 실천하고 발전시켜야만 진정으로 보존될 수 있습니다. 우리 아카데미는 단순히 이론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이 직접 장인들과 함께 작업하며 그 기술과 정신을 체득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김진태옹은 우리 학교의 명예교장이 되었습니다. 이제 85세가 된 그는 여전히 열정적으로 학생들을 가르쳤고 그의 지혜와 기술은 다음 세대로 전해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미국에서 온 한 젊은 학생이 질문했습니다. 김 선생님, 우리가 이토록 복잡한 전통 기술을 완전히 배우려면 얼마나 걸릴까요? 김홍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평생이 걸릴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배움의 과정 자체입니다. 그 과정에서 당신은 단순히 기술뿐만 아니라 인내와 겸손, 그리고 자연과 역사에 대한 존중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그의 말은 우리 학교의 철학을 완벽하게 담아내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기술자를 양성하는 것이 아니라 문화의 계승자들을 교육하고 있었습니다. 2018년 숭례문 복원 10주년을 맞아 서울시는 숭례문과 한국의 미래 심포지엄을 개최했습니다. 저는 기조연설자로 초청받았습니다. 10년 전 숭례문이 불탔을 때 많은 사람들은 그것을 큰 상실로 여겼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것은 상실이었습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것은 새로운 시작이기도 했습니다. 그 화재는 우리에게 한국의 문화유산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리고 그것을 보존하기 위해 어떤 노력이 필요한지를 다시 한번 일깨워 주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숭례문 복원 과정을 통해 우리가 잃어버렸다고 생각했던 전통 기술과 지혜가 여전히 살아있다는 것을 발견했다는 점입니다. 그것은 단지 잠들어 있었을 뿐이며 이 사건을 통해 다시 깨어날 기회를 얻었습니다. 오늘날 한국은 첨단 기술과 현대적 건축으로 세계를 놀라게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분명 자랑스러운 성취입니다. 하지만 저는 한국의 진정한 힘이 그런 현대적 성취만이 아니라 전통과 현대를 조화롭게 융합할 수 있는 능력에 있다고 믿습니다. 숭례문의 복원은 그 가능성을 보여준 하나의 예입니다. 저는 외국인으로서 한국의 문화유산이 가진 보편적 가치를 세계에 알리는 것을 제 사명으로 삼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한국의 자랑거리가 아니라 인류 공통의 보물입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 그것을 보존하고 발전시킬 책임이 있습니다. 연설이 끝난 후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다가와 감사의 말을 전했습니다. 그 중에는 문화재청장도 있었습니다. 토마스 교수님, 당신은 이제 외국인이 아닙니다. 당신은 우리 문화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당신이 우리 문화유산의 가치를 세계에 알리는데 큰 역할을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의 말은 제게 큰 영광이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외국인 관찰자가 아니라 이 문화의 한 부분으로 받아들여졌던 것입니다. 심포지엄 이후 저는 다시 한번 숭례문을 찾았습니다. 이제 그곳은 단순한 관광 명소가 아니라
제 인생의 중요한 장소가 되었습니다. 저는 그 웅장한 물루 아래 서서 지난 10년의 여정을 되돌아보았습니다. 10년 전, 저는 우연히 화재 현장에 섰던 호기심 많은 외국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이후 제 인생은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흘러갔습니다. 숭례문은 저에게 단순한 건축물이 아니라 스승이었습니다. 그것은 저에게 한국의 역사와 문화, 그리고 무엇보다 그 정신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지금 저는 더 이상 하버드의 서양 건축사 교수가 아닙니다. 저는 이제 한국에 살며 한국 문화유산의 가치를 세계에 알리는 일에 헌신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예상치 못했던 인생의 전환이었지만 저는 한 번도 이 선택을 후회한 적이 없습니다. 숭례문은 화재로 인해 재가 되었지만 그 잿더미 속에서 다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저 또한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이제 저는 이 경험을 통해 배운 것들을 다음 세대에게 전하고 한국 문화유산의 가치를 세계에 알리는데 제 남은 생을 바치고자 합니다. 돌이켜 생각해보면 그날 밤 숭례문 화재 현장에 선 것은 우연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것은 마치 운명과도 같았습니다. 그 순간 저는 알지 못했지만 제 인생의 새로운 장이 시작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저는 확신합니다. 한국은 단순히 제가 연구하는 나라가 아니라 제 영혼의 고향입니다. 그리고 숭례문은 제 인생의 영원한 스승이자 제 여정의 시작점이 될 것입니다. 숭례문은 무너졌지만 한국의 혼은 더 강하게 일어섰습니다. 이것이 바로 숭례문이 내게 가르쳐준 진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들려드린 마이클 토마스 교수의 이야기는 한 외국인이 한국의 문화유산을 통해 발견한 우리의 진정한 가치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국보와 보물에 붙은 숫자는 단순한 순서일 뿐이지만 그 안에 담긴 우리 민족의 혼과 정신은 어떤 숫자로도 표현할 수 없는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우리의 문화유산을 당연하게 여기거나 심지어 그 가치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마이클 토마스 교수의 이야기는 때로는 외부인의 시선이 우리 자신의 가치를 다시 일깨워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숭례문 화재는 큰 상실이었지만 그것은 동시에 우리에게 우리 문화의 가치를 재확인하고 그것을 지키고 계승해야 할 책임감을 일깨워준 사건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한 외국인이 한국 문화의 진정한 가치를 발견하고 그것을 세계에 알리는 사명을 갖게 되었습니다. 한국인의 정신은 아픔과 역경 속에서도 굳건히 일어나는 불사조와 같습니다. 숭례문이 불타 재가 되어도 우리는 더 강하게, 더 아름답게 그것을 재건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한국의 위대함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조금이나마 위로와 자부심을 드렸다면 소중한 분들에게 공유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는 더 감동적인 한국인의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